보도록 하겠어요. 실근의 위치를 생각해 보자.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건 이것과의 비교야. 2차 방정식 단원이 있었다. 이것도 2차 방정식 단원이잖아요. 얘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단원이에요. 2차 방정식 단원에서 뭘 배우냐면 실근의 부호를 배웠다. 얘도 실근의 위치 개념이긴 해. 차이는 뭐냐? 얘는 기준이 뭐냐 하면 only 0이다. 0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니? 오른쪽에 있니? 0 위에 있니? 이거고, 얘는 기준이 실근의 위치, 여기서 기준은 뭐냐 하면 뭐 K? K 정도로 할까? K야. 이게 두 개의 차이야. K가 뭔데요? K가 뭐겠니? 0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실근의 부호에서 2차 방정식이잖아. 그러면 실근이 최대 두 개지. 두 개 모두 양수이다 라고 하는 건 0을 기준으로 둘 다 오른쪽에 있다. 그러면 실근의 위치에서는 K가 1이라고 하자. 둘 다 1보다 오른쪽에 있다. 이걸 따져보자 이거지. 지금 이해 갔죠? 이게 차이야. 그러면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이렇게 나타나. 얘는 뭘 했느냐 하면 2차 방정식 단원이잖아. 그래서 대수적 방법으로 접근을 했다. 여기서 대수적 방법이란 뭐였죠? 실수의 기본 성질. 그 중에서 양수의 닫힘성. 이름이 왜 양수의 닫힘성인가요? 닫힘성이 뭔가요? 는 정확하게 알 필요가 전혀 없어요. 다만 참고로 닫혀 있다 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어떤 집합이 있다. 그 집합에 임의의 두 원소가 있다. 임의의 두 원소. 두 원소를 가지고 어떤 연산을 했다. 예를 들면 덧셈이라 하자. 두 원소 알파 갖고 연산을 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다시 여기에 반드시 있다. 여기에 무조건 이 집합 안에 있다 라고 하면 요 집합은 덧셈에 대하여 닫혀 있다 라고 해요. 예를 들면 자연수 전체 집합은 덧셈에 대하여 닫혀 있다. 뺄셈에 대하여 닫혀 있지 않다 라고 해요.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양수의 닫힘성이란 뭐죠? 양수끼리는 더해도 양수이고 곱해도 양수이다. 지금 이해 갔죠? 그래서 이름을 닫힘성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K가 되는 순간 대수적 방법을 하기 힘들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뭘 하냐? 해석적 방법. 해석적 방법이 뭔가요? 그래프. 2차 방정식이니 무슨 그래프를 그리겠니?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해보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갔나? 알겠죠? 요런 차이다. 차이를 일단 인지하세요. 그리고 알아둬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했었느냐 하면 이렇게 기준을 잡았어요. 일단 알파, 베타부터 생각을 한다. 그래서 알파, 베타가 음수이면 두 근은 양수 또는 음수, 양수와 음수, 양근과 음수이다. 이거지.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이 알파, 베타가 양수이면 추가적으로 더한다. 이건 좀 이따 적읍시다. 좀 칸을 맞춰서. 추가적으로 더하는 게 뭐냐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한 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일단 실수가 되어야죠.
실수. 두 근이 실수가 되어야겠어요. 그 다음에 요거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양수냐? 아, 이걸 어떻게 적지? 양수냐? 음수냐? 이렇게 갈려서 양수이면 양수 음수이면 음수 두 근이. 얘는 여기다가 적으면 양수 음수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참고로 두 근 중에 하나는 양수이고 하나는 0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판단할래? 여기가 어떤 조건을 만족하겠니? 그러면 이걸 이용하는 거야. 뭐 어떻게 이용하는데요? 알파 베타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뭐가 되니? 알파 베타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해서 한 근이 0이라는 보장이 없죠? 그잖아. 둘 다 하나는 양수이고 하나는 음수이면 0보다 작거나 같죠? 작으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안 되겠다. 이쪽으로. 그러면 알파 베타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오케이? 그런데 알파 베타가 한 근은 양수이고 한 근은 0이면은 0과 양수를 곱하면은 0이잖아. 알파 베타는 0이다. 판별식을 0보다 크다죠. 0이랑 같을 수는 없지. 0과 양수는 같을 수 없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양수이다. 지금 이해 갔나?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구조를 차용하면 되겠어요. 알겠지? 오케이. 잘 봐. 그러면 지금 그 과정은 네가 220페이지를 보고 이해를 하세요. (220페이지를) 보고 이해하고 221페이지를 보면 그 결론을 정리해 놨죠. 정리를 머릿속으로 좀 이해를 하자 하는 거예요. 이해를 어떻게 하는데요? 일단은 따지는 게 뭐만 따지느냐 하면 경계에서의 함수값만 따진다. 뭔 말인가요? 경계에서 함수값의 부호는 두 근이 모두 같은 쪽에 있든 다른 쪽에 있든 상관없이 따진다. 갑자기 같은 쪽 다른 쪽은 뭔데요? 일종의 이게 뭐니? 같은 쪽이죠. 0을 기준으로 같은 쪽이지. 얘는 0을 기준으로 다른 쪽이죠. 그렇게 보면 다른 쪽은 뭐만 따지니? 여기만 따지죠. 같은 쪽은 거기에 추가해서 이것도 따지죠. 지금 이해 갔나? 그러면 이건 뭐야? 다른 쪽이면 경계에서의 함수값의 부호만 따지는 걸로 충분하다. 가 되겠어요. 뭔 말인지 좀 이따가 박스와 비교해서 보겠어요. 알겠지? 그런데 같은 쪽이면 추가한다. 추가가 뭔데요? 판별식. 이 실수가 돼야 되니까 여기도 일단 K보다, 이 K가 실수잖아? K보다 크다 작다 이거 대소관계를 생각하려면 허수가 돼서는 안 되겠죠. 허수는 대소관계가 없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동일하고 그 다음에 뭘 따져?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등장했죠? 대칭축을 따진다. 뭐라고 적는 거야? 자, 아무튼 대칭축의 위치를 따진 다 가나 다라 마바사 자차카타 파하. 자, 알겠죠? 대칭축의 위치를 따진다. 이렇게 돼. 그럼 이게 지금 뭘 말하지? 다른 쪽은 경계에서의 함수값의 부호만 따지고 같은 쪽은
이거랑 추가해서 이것도 따진다가 되겠어요. 알겠지? 이렇게 간다. 일단 여기서 추가적인 설명이 들어가야 돼. 내공 때문에. 내공. 지금 이 문제 유형 설명은 끝났어. 그냥 이렇게 정리해서 이용하면 돼. 내공을 위해서 좀 이따 설명하고 일단 그 박스와 비교해보자. 1번 두 근이 모두 P보다 큰 경우 같은 쪽이죠. 2번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은 경우 같은 쪽이죠. 이게 둘 다 같은 쪽이라고. P를 기준으로 두 근이. 지금 이해 갔나? 두 근 사이에 P가 있는 경우 P를 기준으로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다 이거지. 다른 쪽이죠. 두 근이 모두 PQ 사이에 있는 경우 이 같은 쪽이죠. 지금 이해 갔나? Q는 그러니까 1, 2, 3번은 1, 2, 3 오케이 바리? 1, 2, 3은 경계가 P 하나인 거고 4번은 거기에 경계가 Q 하나가 추가됐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Q 하나 추가된 건 빼. 1, 2, 3만 생각해. 알겠니? 그러면 다른 쪽은 뭐만 적혀있니? 경계, 즉 P라고 하는 경계의 함수값의 부호만 따지라 라고 돼 있지. 이렇게 따진다고. 이것만 따지면 돼. 알겠니? 그 다음에 그 위에 1, 2번은 1, 2번이 뭘 말하는지 직관적으로 지금 알아듣죠? 1, 2번은 경계에서 함수값이 제일 마지막에 적혀있지만 일단 따지고 추가적으로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 하나는 판별식 또 하나는 대칭축의 위치죠. 마이너스 2a분의 b가 대칭축을 의미한다 라는 것은 알아쳐먹고 있어야 돼요. 지금 이해 갔니?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지. 됐지? 그리고 q까지 들어갔어. 그러면 이제 경계가 몇 개가 돼? 두 개가 됐지? 그럼 봐봐. 경계가 두 개야. 그런데 두 근이 모두 이 사이에 있어. 이건 같은 쪽이니 다른 쪽이니? 이게 헷갈리면 가 되겠어요. 이 같은 쪽에 있잖아 지금. 오케이 바리? 같은 쪽이니까 뭐가 돼야 돼? 이거 다 따져야지. 그러니까 거기에도 뭐 다 따지고 있지. 선생님 4개인데요. 개새끼 경계가 2개니까 경계에서 함수값의 부호가 2개가 되니까. 이해 갔나? 알겠죠?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알겠지? 이렇게 정리해 두면 돼. 그런데 내가 지금 이걸 왜 이렇게 하고 있냐면 이거 왜 여기서 설명하고 있니? 똑같잖아. 이게 상하가 좀 일치하지 않아서 에이씨발 근데 또 지워지고 지랄이야 이거. 이거 잘 안 적히네. 똑같잖아. 따지는 게. 지금 이해 갔나? 알겠죠? 똑같다. 자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 다른 쪽이면 이것만 따진다. 같은 쪽이면 이거랑 추가해서 이것도 따진다. 이거지. 똑같아. 그래서 사실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어. 그럼 이거 하나만 알아두면 되겠네. 이거 안 해도 되겠네. 그래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여기서도 결국엔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안 하잖아. 그럼 어차피 K가 0경우도 여기서 따질 수 있으면 지금 이해 갔나? 알겠지? 그런데 내가 왜 했겠니? 이건 수학의 기본이니까 이걸 한다고 하면서 좀 기본기를 다진 거지. 오케이 바리?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야. 그리고 보면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내용을 좀 하겠어요. 잘 봐. 이게 뭘 의미하니? 이거거든. 이게 뭘 의미하니? 이거야.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 얘는 뭐야? 그래프에 대해서 얘는 무슨 역할을 하지? 판별식은? 판별식 최고창에서 양수라고 해. 머릿속으로 그래프를 비교해봐. 대칭축의 위치는 같아. 최고창에서는 양수야. 판별식이 0보다 작아. 판별식이 0이야. 판별식이 0보다 커. 이렇게 변화해가면서 그래프가 어떻게 변하니? 아래 위로 변화하죠. 뭐야? 상하. 그래서 선생님은 상하 조건이라 불러요. 오케이? 대칭축은 뭐니? 판별식이 같아. 그랬을 때 대칭축의 위치가 달라져.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바뀌니? 좌우죠. 좌우 조건. 알겠지? 상하 조건, 좌우 조건은 쓰면 같이 쓰고 안 쓰면 같이 안 쓴다.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또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 아니 잠깐만. 그리고 보면 이거랑 이거랑 원래 똑같고 그럼 이거 알겠지? 이거 내가 설명했지? 근과 계수의 계화적 의미에서 이거 반띵이 대칭축이다. 이거 똑같은 얘기야.
알겠지? 선생님 뭐 이런 말을 하면 뭐 하지만 자꾸 왜 이런 식으로 설명하느냐 하면 수학은 논리. 논리는 성질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세 번째가 일관성이야. 같은 개념에 대해서는 같은 방식을 취해야 한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렇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궁극적으로 이런 질문이 생겨. 아니, 이제 결론을 그냥 이렇게 암기해서 이용하면 돼. 그런데 궁극적으로 무슨 질문이 생기면 여기서는 왜 이거 안 쓰는 거야? 이거 왜 안 써? 여기서는 이거 왜 안 써? 왜 다른 쪽이면 이것만 쓰지? 왜 이런 건 안 쓰지? 결론이 이거예요. 써면 안 되나? 써도 돼. 써도 돼. 참고로 수학 공부를 하는 사람은 이렇게 배우잖아? 그러면 누가 시키지 않고 알려주지 않아도 스스로 해봐야 돼. 왜 여기서는 이거는 왜 쓰고 이거는 왜 안 써? 그럼 써봐. 써보면 이것이면 이게 무조건 성립한다. 즉 이것은 이것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라는 사실을 그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야. 그래야지 남들보다 앞서가. 그런데 보통은 안 하지. 시간도 젖도 없는데. 그러니까 실력이 계속 안 늘긴 해. 뭔 말이냐면 얘이면 이것들이 자동으로 결정이 돼. 뭔 말이냐? 판별식이 봐봐. 알파 베타가 0보다 작지. 그러면 판별식은 무조건 0보다 커. 왜 그런지 봐. 알파 베타가 0보다 작으면 판별식이 왜 0보다 크죠? 알겠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그냥 수직선 위에서 위치를 생각해보다가 판별식이 알파 베타가 0보다 작다는 건 0 기준으로 다른 쪽에 있다는 거야. 다른 쪽에 있으니까 몇 개라는 거야. 일단 2개란 뜻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대수적으로 생각해보면 알파 베타가 뭐죠? A분의 C야. 지금 뭐래? 0보다 작아. 필요 충분 조건이 뭐야? 필요 충분 조건이 뭐야? 선생님이 뭘 원하는지 알겠다. 손 들어보세요. 이런 수학에 대한 감각이 족도 없는 것들. 필요 충분 조건이 뭐죠? A분의 C가 0보다 작으면 뭐죠? 알겠다. 손 들어보세요. 경고였어. 알겠다. 손 들어보세요. AC가 0보다 작아. 이거는 왜 이걸 생각하나요? 하고 물으면 안 돼. 이거는 원래 수학에서 이걸 보면 이걸 떠올리고 이걸 보면 이걸 떠올리는 거야. 그래서 뭐 했었느냐면 이것이면 이걸 증명해봐. 이것이면 이걸 증명해봐. 지금 이렇게 가는 거거든. 오케이, 바리? 증명은 부등식의 성질을 아는 사람이면 무조건 할 수 있어요. 따라서 4AC가 0보다 작아요. 그지?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커요. 오케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커요.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커요. 끝. 지금 이해 갔나? 알겠지?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이유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다른 쪽이면 이 개념 안에 경계의 함수값의 부호 안에 이 개념이 둘 다 포함되어 있어. 포함되어 있잖아. 이것만 포함되어 있어. 이거는 알파 베타가 0보다 작으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어떻게 되지? 0보다 클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상관없어. 그래서 얘는 삼각하지 않아. 알겠니? 오케이. 이렇게 된다. 네가 알아둬야 될 거 심화로 설명 방금 끝냈어요. 그리고 알아둬야 될 방식을 설명했어요. 기억하시고 더 심화 수, 투를 선행한 사람은 이게 뭐죠? 이게 뭐냐면 사이값 정리예요. 이게 나중에 사이값 정리로 발전이 돼요. 선생님 무슨 말인가요? 몰라도 돼요. 지금 모르는 사람들은. 근데 이게 사이값 정리야. 이게 사이값 정리. 이걸 일반화시킨 게. 자, 아무튼 그렇게 된다. 무슨 말인지. 그러면 알았어. 그렇게 하는가 보지. 그래서 문제 어떻게 하는데 밑에 봅시다. 토픽 2-1번.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이 모두 1보다 크도록 하는 실수 K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잖아. 0이 아니지. 따라서 실근의 위치로 봐야 돼. 그럼 경계에서 함수값의 부호를 따져야 돼. 최고점의 개수가 뭐니? 그래프를 생각한다고. 최고점의 개수가 뭐야?
양수죠.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돼. 그러면 어떻게 되래? 1보다 크다니까 1이 여기 있어야 되지. 오케이, 이렇게 돼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 경계에서 함수값의 부호, 즉 F1은 0보다 크다지. 여기서 주의할 점은 부등식을 따질 때 항상 주의할 점이 있어요. 0보다 크다냐, 0보다 크거나 같다냐, 즉 등호의 포함 여부를 습관적으로 따져야 돼. 이걸 어떻게 따지나요를 생각보다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건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배우고 왔어야 돼. 어떻게 따지지? 이건지 어떻게 구분하지? 뭘 어떻게 구분해? 씨발 이게 0인 경우를 상정해서 그게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면 이거고 안 넣으면 이거지. 오케이? 1보다 크다고 했지. 그러니까 얘가 되면 돼, 안 돼? 이 근이 1이 되면 돼, 안 돼? 그다음에 1보다 크다가 아니지. 따라서 이게 오른쪽으로 가면 0이 될 수 있어, 없어? 안 되지. 따라서 0보다 크다지, F1이. 지금 이해 갔나?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F1이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같은 쪽이지. 따라서 뭐? 둘 다 써야 된다. 판별식은 두 근이 서로 다르대? 그냥 두 식이라고 되어 있죠. 서로 같은 두 식을 포함함으로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하는 거야. 대칭축은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대칭축, 즉 꼭지점 X좌표가 뭐죠? K인가 K? 오케이? K지. K가 뭐? 1보다 크다. 여기서 또 한 주의할 점은 크다가 아니라 크거나 같다냐 크다냐를 구분해야 된다고 항상. 그러면 이건지 어떻게 판단하죠? 이게 이거라고 쳐. 그러면 두 근이 모두 1보다 클 수 있나? 1보다 못 크지. 대칭축이 이렇게 되면 요거를 안 넘어가겠어. 아 밀지마 하면서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그럼 두 근이 모두 1이지. 그러니까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가 아니지. 따라서 이쪽인 거지. 즉 K가 1보다 크다지. 지금 이해 갔나? 이렇게 판단한다고. 알겠지? 그래서 같은 쪽이면 이거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거 같이 한다. 이렇게 하면 돼요. 선생님 말로만 하니까 불안한데요? 뭘 불안해? 뒤에 풀이가 있겠지. 그러니까 선생님 말로 했겠지. 알겠지? 오케이? 그리고 이거 또 이것도 이해해보자. 왜 같은 쪽이면 이것들을 따져야 되나요? 이렇게 보면 이건 지금 뭐 경계에서 함수값을 보고 양수이면 될 것 같은데. 양수이면 되지. 이렇게도 양수인데. 그래서 뭐 해야 돼? 오른쪽으로 가는 거지. 오른쪽으로 가야 되니까 이거. 그리고 양수인데. 양수이면 되지. 이렇게 근이 없는데. 오른쪽에 있고 1보다 대칭축이 오른쪽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함수값이 모두 양수인데 붕 떠버렸네. 근 자체가 없네. 그러니까 가라앉아야 되지. 그러니까 이것도 쓴다. 알겠지? 지금 네가 들은 건 뇌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피곤한 상태에서 듣고 있기 때문에 뭐가 되느냐 하면 그냥 듣고만 있을 가능성이 매우 커요. 이거 다 지금 지우고 있으면 네 뇌에서도 지워지고 있을 공산이 커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공부를 하세요. 집에 가서 복습은 머릿속에 넣는 작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네가 필기를 할 거잖아. 이것만 적는 게 내가 지금 방금 설명한 심화는 하나도 안 적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이 알아서 잘 적도록 하세요. 알겠지? 오케이. 이렇게 된다. 뭐 그 밑에 문제도 집에 가서 알아서 풀어보시고 그래서 얘는 요 정도로 하고 일단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어요. 정리하세요. 자, 보겠어요. 저 문제를 푸시오라고 하는 거는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좀 배울 걸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죠?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라는 단어를 하고 있고 2차 함수 단어는 정의, 그래프의 활용. 그래서 그래프의 활용을 하는데 그래프의 활용은 첫 번째가 최대치에서 두 번째가 방정식과 부등식의 활용이고 부등식의 활용은 2차 부등식 단원, 즉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큰 단원을 보면 다항식, 그 다음에 복소수, 방정식, 부등식. 이 부등식에서 2차 부등식에다 그래프를 활용해서 배울 것이니까 그건 뒤로. 그러면 남는 건 방정식과 최대치에서 그 중에서 방정식을 한 거죠. 방정식의 활용은 실근의 개수, 실근의 위치. 그래서 실근의 개수와 실근의 위치에 관련된 생각을 했다. 실근의 개수, 이 방정식의 적용의 핵심은 뭐라고? 실근이란 교점의 x좌표이다. 그래서 뭐? 실근의 개수란 교점의 개수. 그 다음에 실근의 위치란 교점의 위치다. 지금 이걸 이용해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오늘 시근의 위치부터 했지만 사실 지난 시간에 실근의 위치를 먼저 했고 그때 먼저 한 게 기하적 의미, 근과 계수의 기하적 의미 2번을 했었죠. 오케이? 다 알아둬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격적인 실근의 위치 문제를 간단하게 살펴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할 일은 뭐야? 최대최소야. 이게 최대최소거든. 그런데 이제 이 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어떤 관점이 필요한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예요. 그 전에 먼저 기본적인 내용부터 확인하도록 하자. 저 문제를 화두로 두고 기본적인 내용. 일단 수학의 원리 101페이지 피세요. 수학의 원리 101페이지를 피면 일단 100페이지를 먼저 보면 단원 제목이 네모 3번 2차 함수의 최대와 최소라고 되어 있죠. 참고로 얘기하면 지금 이 큰 단원의 제목이 뭐냐면 방정식인데 방정식과 최대최소는 서로 이질적인 거야. 그런데도 여기 하는 이유는 2차 함수 단원을 완결시켜야 되고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 배운 정의와 그래프에 이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래프의 활용을 완결시켜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끼워 넣은 거지. 통상적으로 최대최소는 그래프를 배우고 방정식의 활용을 하기 전에 먼저 배워. 모든 함수에서. 그래서 선생님이 가르치길 최대최소, 그 다음에 방정식의 활용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이게 꼽사리를 끼다 보니까 선우가 바뀌어서 먼저 방정식의 활용부터 하고 그 다음에 최대최소가 나중으로 지금 밀린 상황이에요. 그래서 최대최소를 어거지로 하게 되는데 어쨌든 한다 이거지. 그랬을 때 네가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중학교 3학년 때도 최대최소를 했어.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의 최대최소의 차이는 이것이지. 내가 뭐라고 가르쳤냐면 최대최소를 할 때 방정식과 부등식의 활용이랑 차이가 뭐라고? 거꾸로지. 범위를 찾는 건데 범위가 x의 범위가 주어졌을 때 y의 범위를 찾는 걸 최대최소. 거꾸로 y의 범위가 주어졌을 때 x의 범위를 찾는 걸 방정식과 부등식.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x의 범위가 주어져야 한다고. 필수 개념을 봐. 뭐라고 돼 있어? 범위가 주어진 2차 함수의 최대최소. 이게 고등학생이 하는 거야. 범위가 따로 주어지지 않은 건 언제 했을까? 중학교 3학년 때 이미 했어요. 다만 거기에 대해서 언급은 되어 있지. 연구 1번에. 그래서 네가 이해할 건 뭐냐 하면 필수 개념과 연구 1번을 읽고 이해하세요. 알겠지? 시작. 자, 연구 1번에 노란색으로 밑줄 치기 했어요. 첫 번째 줄 끝부분 x 값의 범위가 실수 전체일 때 밑줄 치시고 두 번째 줄 꼭지점의 y좌표. 오케이? 이게 포인트고 중3 과정이에요. 중3 과정이야. 그래서 연구 1번 교과서에서 언급이 되어 있지만 한두 줄로 끝이야. 이제 이거거든. 제한 변형. 이 제한 변형이란 말은 그냥 x의 범위라고 이해하세요. 알겠지? 제한시키는 범위가 있는 경우는 박스다. 이거지. 박스에서 말하려고 하는 바가 뭘까? 이게 중요해. 박스에서 말하려고 하는 바가 뭘까? 빨간색을 꺼냈어. 선생님이 뭘 적을까? 추측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기다 선생님이 뭘 적을 거예요? 뭘 적을지 추측된다? 손 들어보세요. 박스가 뭘 말하는 걸까? 여기 보세요. 적어 놓으면 콜럼버스 달걀 알지? 달걀을 세우세요. 뭐 세우니까? 깨서 세운다. 씨발 좀 뭐 장난해? 라고 하는 반응처럼 보일 거야.
그런데 그 이야기가 전해지는 이유는 뭔가 의미하는 바가 있으니까 전해지겠지. 아주 기본이거든. 뭐 경우 나누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경우 나누기가 워낙 쉽고 단순하고 수학 같지 않다라고 느끼는 학생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보더라도 너무 당연한 건 생각을 안 해. 예를 들면 숨을 쉬고 있는 건 산소 때문이다, 이런 생각 없이 그냥 숨 쉬어. 심지어는 산소 때문에 숨을 쉬는 게 가능하다, 이게 아니라 숨 쉬고 있다는 사실도 생각을 못 해. 그런데 숨 쉬는 게 불가능하면 바로 뒤지죠. 그거랑 똑같은 매우 중요한 내용이야. 경우 나누기는 수학에서 매우 중요하고, 따라서 확률과 통계는 매우 중요해요. 이렇게 경우 나누기다. 경우를 이렇게 나누래. 뭘 기준으로 나누래? 기준이 뭐야? 경우 나누는 기준. 2차 함수의 생명은 뭐? 꼭지점. 꼭지점을 기준으로 나눠. 꼭지점이 어떻게 되는 거? 꼭지점이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지금 이해 갔나? 알겠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나눴더니 경우가 다르니까 이렇게 나누다 라는 생각이라기보다는, 궁극적으로는 원래 이게 중요하니까 얘를 기준으로 경우를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한 생각이라고. 경우를 나눠봤더니 최대 장상이 달라지니까 경우를 나누네, 이것도 맞는 말이지만 수학이라는 학문은 연역적인 학문이라 얘를 기준으로 뭔가 생각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주는 게 포인트라고. 뭘 말하려는지 알겠나? 지금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경우 나누기라는 행위를 한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어요. 별거 없죠. 그리고 끝이야. 그러면 지금 이 문제를 풀어라. 이 문제를 풀어라. 그러는 거거든. 그러면 나는 왜 이 문제가 안 풀리나? 봐봐. 교과서에서 이참수의 최대최소에 가르치는 교과서 내용은 이게 다야. 이 문제를 푸는 구체적인 내용은 가르치지 않아. 그럼 수학은 역시 족같은 거구만. 이게 아니라 이걸 푸는 구체적인 내용은 이거 이전에 이미 배웠다라는 거야. 이거 이전에. 수학은 배운 건 다시 가르치지 않아. 배웠으니까 아는 거고, 아는 것을 다시 가르칠 시간이 없어.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어려운 문제를 공부하잖아. 정말 병신 같은 대답이 뭐냐 하면, 이 문제를 틀렸잖아. 그럼 이 문제를 다음번에 맞춰야지. 그럼 그 사이에 무슨 행위를 해야지. 공부를 할 거야. 그럼 공부의 목적은 뭐야? 대상이 뭐야? 네가 이 문제를 틀렸으니까. 정말 병신들, 2차 함수의 최대최소 문제를 들었을 거야. 2차 함수의 최대최소로 공부해요. 공부해. 공부해도 못 맞추지. 그러니까 이제 대답은 뭐야? 문제를 열심히 풀자. 문제를 푸는데 뭐냐 하면, 기준이 없으면 그게 쌓여지지 않아. 이 문제에서 네가 부족한 게 뭔데? 모든 문제가 여기서 부족한 문제, 그러니까 네가 이참수의 문제를 못 풀었어. 그게 한 3문제 된다고 쳐. 그럼 3문제 틀린 이유가 다 이 문제와 동일할까? 이 문제를 포함해서 나머지 2문제도 다 이 문제와 동일한 이유일까? 절대 그럴 리가 없어. 동일하게 표현한다면 그냥 내공이야.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러면 이 문제에서 네가 배울 게 뭔지를 알아야겠지. 오케이? 근데 이 문제에서 뭔지를 알아야겠지라는 결론을 내리기 전에 뭐가 문제냐? 자기가 못 푸는 게 2차 함수의 최대치수를 몰라서 못 푼다고 생각해. 그렇지가 않다고. 네가 못 푸는 건 그냥 내공이 부족해서야. 그럼 어쩌라고요? 나 지금 이 문제를 통해서 배우겠지. 그리고 매우 중요한 내용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얻어갈 생각을 하시라고. 알겠죠? 이 문제를 위해서 뭐 뻔한 문제들, 예를 들면 수학의 원리 105페이지 필수 문제 4번. 유형 이름이 뭐야? 범위가 주어진 2차 함수의 최대치수. 실수 x의 범위가 다음과 같을 때 2차 함수 fx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 그럼 어떻게 해야겠니? 꼭지점의 x좌표가 2이다. 2가 1번에는 포함된다. 2번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3번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면 2번과 3번은 왜 주어졌을까? 경우를 나눠보면 2가 이 범위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고 2번은 3번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다. 경우가 다르니까 나눠서 제시했구만. 뭐 이런 거지. 그런 거나 배우는 거지. 이거 답이 맞았다 틀렸다 지금 이게 아니죠. 그래서 이거 1, 2, 3번은 경우 나누기를
해보면 다 이런 세 가지 경우로 나눠진다. 크게 두 가지이지만 지금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리고 이거를 조금 전에 문제와 연관시켜 생각할 수 있지. 수학은 뭐? 논리학. 논리학은 뭐? 같다와 다르다고 구분한다. 조금 전에 실근의 위치와 비슷하지? 실근의 위치와 비슷하잖아. 꼭지점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1과 3은 다른 쪽이다. 2번과 3번은 2를 기준으로 1번은 다른 쪽이다. 2번과 3번은 같은 쪽이다. 뭐 이런 식의 유사성을 생각할 수 있죠. 그게 수학 공부거든. 그런데 그냥 그런 생각은 절대 안 하고 그냥 이 문제는 이 문제. 실근의 위치는 실근의 위치. 이렇게 공부하면 할수록 네가 수학은 복잡해질 수밖에 없어요. 다 다르니까. 다른 게 없는데 다른 게 10가지야. 뭐 이렇게 돼버리니까 복잡해지지. 이런 문제는 그냥 네 혼자 푸세요. 그지? 넘겨봐. 109페이지. 그 다음 단계가 109페이지 11번에 2번이야. 11번에 2번. 풀어보세요. 수학의 원리 109페이지 11번에 2번. 그만 보겠어요. 그러면 얘는 이거지. 2번을 이렇게 볼까? x제곱 플러스 4x가 뭐야? 공통부분이죠. 4x를 이게 gx라고 되어 있죠. fx fx를 하자. 그럼 이건 뭐지? gx는 아니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hx hx를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라고 하자. 그러면 gx는 뭐죠? 이거지. 뭐 hfx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 합성함수야. 그치? 내가 저기 가르칠 때 뭐라고 가르쳤죠? 합성함수와 같은 말이 치환이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누구나 쉽게 풀 수 있어. 치환으로. 공통부분 치환. 그런데 치환이 합성함수다. 이거 했었지. 함수론 파트에서, 수학학 함수론 파트에서 치환이 합성함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저는 못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들었잖아. 치환이 합성함수야. 합성함수가 치환이고. 같은 말 나머지 하나가 뭐야? 어디 있어? 뭐야? 도형의 이동. 같은 현상을 이건 뭐 해석학이란 뭐죠? 함수 파트. 치환, 대수학, 도형의 이동, 기하학. 같은 현상을 해석학자들은 이렇게 보고 대수학자들은 이렇게 보고 기하학자들은 이렇게 푼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너는 지금 뭐 이렇게 풀었겠지? 잘했어. 그런데 이렇게는 어떻게 풀고 이렇게는 어떻게 푸는데요? 얘는 고교 과정이 아니야. 왜? 도형의 이동을 지금 뭐 하고 있냐면 fx를 이렇게 하는 거지. 얘가 지금 뭐야? h 바로 x제곱 플러스 4x지. 여기가 지금 2차가 들어가는 관계로 2차가 들어가면 대학 과정의 도형의 이동이 막 휘어지고 직선이 되는 게 아니라 직선이 곡선이 되고 곡선이 그렇게 되고 종 같은 도형의 이동이 돼요. 궁금하고 정말 궁금하고 어떻게 참지를 못하겠어. 그럼 빨리 대학을 가면 되겠어요. 너 그러면 문과를 가든가 절대 수학을 할 일이 없는 의과? 의대? 의대는 수학을 거의 안 하겠지. 자, 아무튼 하는데요. 뭐 이러지 말고 안 해. 의대가 무슨 수학을 해.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게 내가 파란색으로 적은 이유야.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풀겠니? 네가 이걸 뭐라고 놔? 이걸 뭐 t라고 놓는다. 자, 그럼 여기서 주의할 점 뭐죠? t 하나면 뭐? t 하나면 뭐? 제한 변역. 제한 변역이 생긴다. 이것만 주의하면 풀 수 있는 문제야. 이것만 생각을 했으면 돼. 공통 부분은 치환 이거지.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보면 이게 공통 부분이야? 이렇게 보면 이게 닥치환이죠. 닥치환. 닥치환은 또 뭔데요? 우리 수업에서 치환은 이럴 때 하자라고 약속한 두 가지 경우가 하나는 공통 부분, 하나는 닥치환이라고. 왜 문제를 보면 이런 경우가 많잖아. fx-2. 그러면 이게 세 가지 방식으로 해석이 된다 이거지. 합성함수로 볼 수도 있고, 치환으로 볼 수도 있고, 닥치환이죠. 그 다음에 도형의 이동으로 볼 수도 있다. x축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거지.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건 다 니들이 배운 거야. 치환을 아직 모르는 사람이 있나? 이건 대수학을 안 배웠다는 뜻이에요. 도형이동은 배웠지. 수학 3 마지막 단원이죠. 합성함수는 수학 하에서 배운 거지. 그래서 네가 이렇게 풀 수 있으면 돼. 치환은 합성함수로 풀 수 있나? 당연히 합성함수로 풀 수 있지. 뭐 어떻게 푸는데요? 봐봐. 합성함수. 합성함수에서 뭐 배웠어? 합성함수에서 뭐 배웠어? 야, 합성함수에서 뭐 배웠어? 저 새끼 표정이 약간 달라. 얘는 그냥 둘 다 자신 없고, 저 새끼는 이거 할 때는 딱 나를 보고 있어. 이거 지금 이게 딱 무는 순간, 저 새끼 딴 데 보고 있어. 합성함수에 대수적 관점과 기하적 관점이 있어요. 그리고 기하적 관점에서 그래프를 배웠는데 합성함수의 그래프는 교과서에 없어요. 그런데 그래프가 매우 강조됐지. 수능에도 나온다고. 그래서 내가 가르치기를 두 가지로 가르쳤어요. 뭐 분리형과 일체형. 들으면 생각나지. 다만 분리형을 묻고 일체형을 물으면 또 약간 불안해지긴 하지만 이렇게. 일체형은 뭔데요? 이 그래프를 그리라고. 이 그래프를 내가 그릴 수 있다고 지금 뭐야 이 문제 gx. 내가 gx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고 내가 어떻게 그리라고 그랬어? 점대 x에다 1 넣어보고 2 넣어보고 3 넣어서 g1, g2, g3의 값을 실제로 다 구하는 거야. 족병신 같은 방법이긴 하지만 안 되면 그거라도 해야지. 왜냐하면 네가 배우는 미적분을 배우기 전에 배우는 유일한 거, 네 지수함수, 로감수, 삼각함수도 배웠잖아. 그때 그래프를 다 어떻게 그렸니? 점대입을 통해서 그렸어. 그러면 만약에 네가 정말 필요하다면 이렇게라도 그려야지. 다만 이렇게 풀 수 있겠지. 이렇게 어떻게 푸는데요? 봐. fx y fx의 그래프를 그리자. 분리형은 뭐야? 따로따로 생각한다고. 따로따로 그래프를. y fx의 그래프는 최고차의 수가 1이고 뭐 대략 이렇게 되겠죠. x축이 얼마? 마이너스 2일 때 얘는 어떻게 되니? 나의 놀라운 암산력으로 통해서 해보면 마이너스 4인가? 자, 아무튼 y는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fx는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맞나? 이렇게 되죠. 그러면 gx는 뭐가 되는데? y gx는 hx gx 말고 y hx hx는 어떻게 그래프 어떻게 되죠? 나의 놀라운 암산력 놀라운 암산력이라고 존나 쪽팔리네. 자, 꼭지점의 x좌표가 1 y좌표가 마이너스 6 맞다고 해줘. 맞아? 자, 이렇게 됐지.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 이것보다 크거나 같대, 얘가. 그치? 얘가 이것보다 크거나 같대. 그러면 마이너스 4가 요 정도 있겠죠? x 이퀄 마이너스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예요? x 이퀄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 오른쪽이죠? 그러니까 얘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가겠죠? 맞나? 오케이. 그러면 이거 뭐야? 최대값과 최소값을 최소값만 있구나 진짜로. 그 답이 뭐야? 이 범위에 꼭지점이 있는 경우 마이너스 6이겠지. 오케이? 선생님 이거는 치환해서 푸는 거랑 별 차이가 없는데요. 같은 거니까. 근데 다만 내가 하는 거는 합성함수로 해서
합성함수에서 가르친 분리형이라는 걸로 지금 풀었다고.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여기서 배운 게 저기서 배우고 저기서 배우는 게 거기서 배우는데 너는 다 다르게 보이지. 그러면 안 되겠어요? 알겠지? 오케이. 자, 아무튼 그렇게 푼다. 그래서 이제 요게 그나마 제한 변형이 있는 경우 첫 번째 유형이지.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저거요, 저거 어떻게 푸나요? 를 설명할 거예요. 정리하세요. 저 문제 빼세요. 저 왼쪽에 있는 거 빼고 2번부터 적으세요. 잠깐 쉬겠어요.